청구동에는 예술인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는 청구아트 빌리지가 있습니다. 이곳 예술인들이 주민들과 함께 내 이웃의 식탁 낭독 연주회를 준비했습니다. 클래식 연주와 낭독으로 소설 속의 한 장면은 어떻게 재구성될까요? 와인 한잔 하면서 낭독 연주회 감상할까 합니다. 건배! 건배! 경기도 외곽지역, 나라에서 젊은 부부를 대상으로 마련한 꿈 미래실험 공동주택에 내 부부가 이웃이 된다. 서효진과 전은호, 홍단이와 신재강, 조효내와 손상락, 강교원과 고여산, 그리고 그들의 어린아이들. 이 공동주택은 10여 년 전 살짝 붐이 일었을 때 한바탕 조성되다만 전원주택가와도 좀 떨어지고 편의시설 하나 없는 고즈넉한 산속에 지은 12세대 규모의 작은 아파트로, 언뜻 보면 계곡 물줄기 하나 옆에 흐르지 않는 이런 공지에 웬 펜션이 덩그러니 있나 싶게 보였다. 어쨌든 나라에서 신경 써서 지은 새 집이라 깨끗하고 구조도 좋고 평수도 적다가며 무엇보다 공공임대라는 장점이 있었으나 입주 조건은 까다로웠고 갖추어야 할 20여 종의 서류 항목 가운데 심지어 자필 서약서까지 있었다. 갖추어야 할 서류의 양은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기엔 번거로운 것들이었다. 청약 저축을 포함한 전체 자산의 규모와 재산세, 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및 보험료에 국민연금 납입 상황과 이력은 물론 직업이나 일터의 세부 내역을 넘겨야 했고 부부 양쪽과 그들 자녀의 건강진단서 또한 필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필 서약서가 크리티컬 히트의 요소였는데 그 내용은 이랬다. 이와 같은 실험 공동주택을 나라에서 만들게 된 까닭은 더 이상 바닥이 없을 정도로 가파르게 깎여 내려온 출생률에 있는 만큼 이곳에 들어갈 유자녀 부부는 자녀를 최소 셋 이상 갖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었다. 때문에 입주 신청서를 낼 자격은 이미 자녀가 1인 이상 있는, 즉 인구 생산 능력이 증명된 만 42세 미만의 한국 국적을 지닌 이성 부부에 한정되었다. 우대 조건은 기존에 자녀를 2인 이상 둔 부부, 더불어 둘 중 한 사람만 직장에 다니는 부부로 명시되어 있었다. 보통의 사회복지제도에서 조손 가정과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차례로 우선순위를 두는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그만큼 목적이 분명한 공동주택이었다. 정부에서는 시범 케이스로 한두 군데가 잘 되면 각 지역별로 꿈 미래실험 공동주택을 확장한다며 의욕을 보이지만 지역 사업이다 축제다 경제 활력을 제고한다 하면서 사업만 따냈다가 길바닥에 무의미하게 흘린 돈이 한두 푼이 아니고 이 나라에서 불안을 위안으로 포장하는 일은 생각보다 쉬웠다. 눈꺼풀을 감아버리면 되는 일이었고 어쩌면 눈꺼풀을 감기보다 간단할지도 몰랐다.
효내 씨, 안에 있어요? 효내 씨. 아, 다림이 오나 보네.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울음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고 현관문이 열렸다. 푸석한 얼굴에 충혈된 눈을 깜빡이며 조연애가 다리미를 안고 나왔다. 어떻게든 중력을 거스르고 수도꼭지에 매달려 보려는 한 방울 물의 떨림을 연상시키는 표정을 짓고서 조연애가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예, 말씀하세요. 여태 잤어요? 아니, 오히려 못 잔 얼굴이네. 아유, 진짜 사람이 참. 엊그제도 새 식구 만나는 자리에 상낚시 혼자 내보냈더니 지금까지 코빼기도 안 비치고. 남편들 다 출근하고 지금 9시인데 아침 일찍은 무슨. 월요일 아침 8시에 재활용품 수거 차량 온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요. 조연애는 다리미를 아는 팔을 바꾸며 푸스스한 머리를 극적였다. 어제도 밤을 새워서요. 다음 주에는 제가 혼자 나가서 할게요. 엊그제 이삿짐 센터 사람들이 이런저런 폐기물을 걷어갔으므로 서유진네 집에서는 배출될 재활용품이 따로 없을 뿐더러 이제 막 짐 풀어 경황도 없을 테니 푹 쉬라고 미리 언지를 주었는데도 전은호가 차량 소리만 듣고도 나와서 기웃거리던 모습과는 대조적이었다. 도울 일 없느냐고 머뭇거리는 걸 단이는 강교원과 함께 팔을 내저어가며 마다했었다. 생각 같아선 가서 조연애 집 문이나 두드려 깨워달라고 하고 싶은 걸 참았다. 그동안은 일하느라 애쓴다고 안쓰러운 미소로 고개 끄덕이기도 했고 내 손 한 번 더 가면 되는 일인데 까다롭게 굴 거 없다 싶었으나 단이는 언제 한번 정색하고 말하지 않으면 약 바른 조연애에게 이대로 호구 잡히겠다고 벼르던 참이었다. 아니 그렇다고 딱 잘라 그림하래버리면 제가 뭐가 돼요? 힘들다는 거 힘들다고 유세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응? 어차피 진짜 굳은 일은 수고하는 분들이 하시는 거고 우린 그저 한 군데 어디 안 흩어지게 잘 모아서 담아만 놓으면 되는 일인데 그러니까 다음 주에 제가 그거 한다고요. 본인이 작정하고 아기를 품어서 뺀질거리는 게 아니라 믿고 싶지만 조연의 무책임과 게으름은 자기도 모르게 밴 천연 습관이어서 혼자만 무고할 뿐 그것을 감당 및 조율해야 하는 상대방 내지 제3자를 지치게 만들었다. 왜 자꾸 모르는 척하고 그래요? 공동의 일을 같이 한다는데 의미가 있는 건데 이번 주는 누가 혼자 했다가 다음 주엔 또 누가 혼자 나간다 하면 체계 흔들리고 번거롭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일 맞는 날이라고 일정표 다 짜놓고도 그때 가서 유사시의 상황이라는 게 발생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다 나오고 피치 못하게 형편 안 되는 사람만 유연성을 좀 두자 그건데 그 정도 협조가 그렇게 안 돼서 공동생활을 어떻게 하나요? 그때 입술을 실룩거리던 다리미가 다시 한번 울음을 터뜨리자 조연애는 이때다 싶게 단이의 말문을 막았다. 저 일단 애가 지금 젖을 먹어야 돼서요. 조연애의 가녀린 어깨로 다 가리지 못하는 뒷면의 광경들, 흐트러진 아기 이불이며 발 딛고 설 자리 없이 굴러다니는 장난감에 뒤섞인 채 입구가 벌어진 식빵 봉지, 아무데나 던지듯 걸쳐진 옷가지를 일별하고 단이는 작은 한숨을 토했다. 그래요 그럼 이따 다림이 자면 문자 좀 줘요. 잠깐만 조용히 들려서 마저 얘기할게요. 단이는 언제나와 같이 고개만 까닥하는 인사로 마무리 짓는 조연애의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스리며 1층으로 돌아갔다.
정말이지 공동생활이라 하여 이런 부분을 신경 써야 하리라고는 예상 못했다. 아이들을 모아놓고 키우자니, 우애를 다지자니, 서로 얼굴을 들여다보고 살자니, 무해한 미소와 대화를 나누며 레고 블록으로 조립한 듯한 친근감을 갖자니. 처음 한동안은 다리미도 생활 환경이 바뀌어 상기된 얼굴로 집에서 나섰고, 혼자 장난감을 갖고 놀던 때보다 얼굴빛이 확실히 좋아 보였으므로 효네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기는 게 부모된 자의 도리임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었다. 그동안 버텨온 날들을 돌이켜보자면 어차피 자신은 당분간 만족스러운 그림을 그리기란 틀렸고, 이왕 일이 된 것 다리미 하나라도 기분 좋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으면 다행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역동적인 분상화 속의 한 귀퉁이에 어느 관람객의 시선도 끌지 못하는 개나 새 같은 것이 되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3주째 되었을 때 효네는 자신이 뭔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느낌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고되더라도 혼자 다리미를 데리고 있는 게 정답 아니었을까? 가끔 라디오를 켜서 클래식이나 좀 틀어주고, 대부분은 장난감을 갖고 노닥거리다 다리미가 혼곤한 낮잠에 빠졌을 때 서둘러 빗면을 색칠하다 말다 하는, 그림의 선이 뚝뚝 끊어지며 마지막까지 인물의 눈동자를 찍지 못하더라도 그런 날들을 보내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지금은 어쨌거나 일선 어린이집의 방식 비슷하게 아이들이 다 같은 시간에 일괄적으로 낮잠에 들고, 그럴 때마다 효네는 잠깐 집에 들려 그림 좀 그리러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털고 일어날 분위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후회를 정립해왔다. 아이들을 단체로 자리에 뉘어보았자 이불 포대기 끝자락을 만지작거리다 잠드는 시간은 제각각이었고, 그 와중에 6살 시우리는 낮잠 잘 나이는 사실 지났으므로 자신이 왜 천편일률적인 자태로 누워있어야만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채 말똥거리는 눈을 하고 요 위에서 몸을 뒤틀었으며, 아이들이 대강 잠들었다고 생각될 무렵 홍단이는 활동 일지 같은 걸 적어 내려가거나 아유 이제 우리도 좀 쉽시다. 차 좀 내올게요. 뭐 마실래요? 하며 주방으로 움직였다. 그것이 뭔가 의도를 갖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상의 몸짓이라는 점이 효네로선 더욱 코드가 불일치 않는 부분이었다. 집에 타인들이 있고 아이들은 잠들었으니 이제 우리는 서로를 잘 알고 싶거나 말거나 친하든지 말든지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때죠. 같은 결론을 도출하는 사고 구조가 홍단이의 몸과 생활에 총체적으로 배어 있는 것이었다. 그런 때 강교원은 기다렸다는 듯 기지개를 켜며 식탁에 먼저 앉아 의자를 당겼고, 처음 며칠 주춤거리면서 자신이 끼어도 되는 자리인지를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곁눈질하던 전은호는 이제 덜 망설이며 커피 타는 걸 돕겠다고 홍단이 곁으로 다가가는데, 그 걸음이며 몸짓이 민첩하고 능숙했다. 아이들을 돌보던 중간의 망중한이 아니라면 근대 서양화 속 귀족들의 우아하고 한가로운 티타임 같았다. 절대적으로 올바른 균형이 잡힌 아름다운 구도. 효네가 익숙하게 보아온 시대 사조까지 꿰어 읊을 수 있는 그림 속 풍경이었다. 그러나 길어야 40분 정도. 우리가 이 피 같은 시간을 서로 얼굴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일로 보낼 수 있을 정도의 사이인가 고민하다가 효네는 매번은 너무 티가 나고 3번 가운데 1번은 일이 있다며 미소를 띠고 몸을 뒤로 뺐다. 뭐 좀 급하게 정리하던 게 남아 있어서요. 아이들 깨면 바로 톡 주세요. 내려올게요. 그것이 한 달쯤 이르니 직장 생활과 가사, 육아를 동시다발로 수습하는 워킹맘의 절대 다수가 겪게 마련인 파김치 단계의 생체 리듬과 다를 바 없어지며 짙은 피로감이 몰려왔다. 매 순간이 긴장 상태였고 남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가정 보육인 만큼 엄마가 다리를 뻗거나 소파에 아무렇게나 몸을 던질 수 없었다. 효네는
자신이 3 쿠션을 반복해서 맞는 당구공이라도 된 듯한 느낌과 체크박스에 V자를 그리고 서명한 상락은 이 상황에 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분노를 당장 수습 조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버릴 것만 같았다. 유진 씨, 자기 놀랄까봐 내가 이거 말해주려고 기다렸어요. 시우리가 낮에 좀... 시우리가 왜요? 딸의 이름에 유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지자 은호가 방어적으로 나섰다. 살짝 좀 싸웠어, 애들하고. 다 자기보다 어린 애들인데 싸우긴 뭘 싸워. 시우리가 어디 그런 애야? 라고 덧붙일 뻔한 걸 유진은 참았다. 내 자식만은 그럴 리 없다는 말이 공동생활에 있어서
최후의 최후에나 불거져야 할 마땅한 금기어라는 정도는 인식하고 있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합시다. 신재강이 홍단이의 등을 슬슬 밀며 이끌었다. 원래 영유아들 사이에 6살 애가 하나 있으면, 게다가 그게 형이 아닌 누나이기까지 하면 자연히 동생들을 챙기는 포지션이 되리라는 걸 요진도 아주 예상 못한 바는 아니었으나, 그전까지 외동딸로 살아온 시유리가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태도나 행동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줄 알았다. 다른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은 언제라도 겪어서 해가 되지는 않을 경험이었고, 어차피 나중에 누나가 될 것 같으면 예행 연습이기도 할 텐데 괜찮지 않겠느냐며 은호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다. 오늘은 특히 우빈이와 세화의 기분이 좋지 않았으므로 놀이활동 시간에 시유리는 그 애들 옆에 착 붙어서 이런저런 장난감을 챙겨주었고, 미술활동 시간에도 우빈이 앞으로 크레파 쓰며 색종이를 밀어주었다. 그런 모습은 은호가 직접 눈치채지 못하고 조연애가 옆으로 다가와 기뜸해주어 알게 된 사실이었다. 조연애의 말을 듣고 시유리를 관찰해보니 과연 그랬다. 역시 여자아이인 만큼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살피는 섬세한 구석이 있다며 은호는 대견해하고 있었는데, 연속으로 우빈이만 돌봐준다는 느낌이 들었는지 정엽이가 와서 다짜고짜 시유리의 머리를 때렸다고 한다. 시유리가 깜짝 놀라 자기도 모르게 정엽이를 밀쳐 넘어뜨렸고, 누가 말릴 틈도 없이 정목이가 뛰어들어 시유리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찼다는 것이다. 조윤애는 다른 방에서 세아와 다리미의 기저귀를 갈던 중이었고, 홍단이는 미리 만들어둔 오후 간식을 세팅하고 있었다. 은호가 먼저 나가 떨어진 정엽이를 안아 일으키던 중에 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라 시유리한테서 정목이를 떼어내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그 난리를 보자 우빈이가 먼저 울기 시작하여 결국 은호는 4명의 아이가 합창으로 울어대는 사태를 막지 못했다. 약을 먹고 잠들었다는 강교원을 제외하고라도 어른이 3명 있었는데, 일단 일이 벌어지기로 작정하면 머릿수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넘어지고 구르면서 바닥에 입을 부딪힌 시유리는 윗입술이 찢어져 피가 났으나 이에는 이상이 없다고 했다. 언뜻 듣기에는 어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녔더라도 있을 수 있는 사고였고, 어른들이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없었던 물리적인 이유도 요지는 짐작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자신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이상 아이들 간의 우발적인 사고가 어른들의 관리 부실 탓이라고 섣불리 판단할 자격은 없었다.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해 홍단이가 아이들을 불러다 철저히 사과를 시켰다는 사실도 잘 알았다. 그러나 구겨진 종이장 같은 요진의 신경을 쏟아대는 지점은 따로 있었다. 어른이 셋이나 있는데 왜 시유리는 동생을 돌보는 역할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나? 누가 시유리를 지목하여 맡기지 않았더라도 어떻게 분위기가 그토록 당연하다는 듯 형성되었나? 게다가 은호가 잠들기 전 안 그래도 속상할 시유리에게 들려줬다는 말이 요진의 내부에서 둥지를 튼 서함에 정점을 찍었다. 시유리는 착한 아이니까, 네가 제일 큰 누나니까 이해해 줄 거지? 정엽이가 시유리 좋다는데 시유리 누나는 우빈이만 본다고, 그래서 서운하다고 행동이 그렇게 잘못 나왔대. 아직 어려서 뭘 모르니까 동생 용서해주자. 어쩌면 은호가 일을 나가고 유진이 집에 있었더라도 유진이 그 현장을 치르고 나서 시율에게 들려줄 말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유진이었다면 애당초 시율이한테 어쩌다가 짐이 실리는 사태만은 최대한 막았을지도 모른다. 시율이가 그것을 의무로 느끼고 있었는지, 실제 짐으로 여겼을지, 또는 반대로 기꺼워하고 있었을지는 별개의 문제였다.
자. 경쾌하고도 능청스러운 추임새를 넣으면서 신재강이 옆자리에 탔다. 요진은 신재강 내 SUV가 경미하게 사고가 나서 센터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진의 남편인 은호의 일방적인 허락으로 당분간 카풀로 회사 출근에 같이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처음에는 뒷자리 문을 열었다가 1, 2초 정도 망설이는 듯 싶더니 문을 닫고 다시 앞자리로 온 걸 보면 신재강 역시 요진만큼이나 이 상황이 부담스러운 듯 보여 요진도 말없이 시동을 걸었다. 우리가 만난 지 며칠이나 됐지? 이 사람을 태우고 최소 40분은 달려야 되는데 차라리 회사 동료라면 업무 얘기를 주고받든지 상세 욕이라도 하겠는데. 그리고 요진은 자신이 왜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출근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고 내면의 일부를 침해당한 느낌이었다. 보통 20분 정도 늦는데 오늘따라 1시간까지 늦게 퇴근한 신재강이 빵 봉지를 가져와 내밀었다. 요진이 조그만 빵 하나를 받아들고 입을 벌려 크게 반토막을 떼어선 양볼이 통통해지도록 무는데 신재강이 뭐가 재밌는지 슬며시 웃는다. 천천히 드시라는 말과 함께 그의 손가락 2개가 슬쩍 꼬집는 것도 같고 묻은 빵가루를 털어주는 것도 같은 움직임으로 그녀의 볼을 건드리고 지나가는 순간 요진은 경직되었다. 그러나 이내 아무 의미 없는 행위라며 자신은 타인의 무심한 손짓 하나하나에서 의도를 포착하려 드는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고 속으로 주문을 걸듯 반복했다. 그러니 고의든 실수든 자신의 얼굴에 닿았음이 분명한 신재강의 손가락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터였다. 세상 모든 남자의 손가락은 그것이 어디에 닿았든 간에 잠시 앉아 앞발에 비볐다가 떠난 파리에 불과하며 파리채를 제때 휘두르지 못한 것은 자신이라고 애써 믿으면서 언제나 선을 넘어올 듯 말 듯한 자리에서 신재강의 말과 행동은 종료되었다. 물론 선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니 요진이 어느 순간 허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표정으로 그의 말을 싸늘하게 자르거나 거절해도 그만이었다. 요진이 불편하고 불쾌하면 곧 그것이 선을 넘는 일이었다. 그러나 요진은 가능한 한 누가 봐도 이상하며 그럴듯하지 않은 일에 반응하고 싶었다. 해석의 방식과 범위에 따라 불쾌지수가 널뛰는 일에 낱낱이 발끈함으로써 서로에게 개운치 않은 뒷맛을 초래하고 싶지 않았다. 정확하게는 피곤한 여자로 웃자고 하는 말에 죽자고 달려드는 예민한 이웃으로 간주되기 싫었다. 좋은 게 좋은 줄 알며 사소한 농담에 호응해주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회인이 되는 게 바람직했다. 호젓하고 의지가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이사와서만이 아니라 약국에서 수많은 아픈 사람들을 대하는 동안 요진은 세상 모두를 손님으로 인정하고 접객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일상의 근육에 잡혀 있었다. 신재강은 그저 낮에 인터넷에서 본 사회면 기사에 대해 얘기했고 요진도 내용을 아는 기사라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다. 생각해보세요. 응? 이렇게 그냥 슬쩍 한번 사람 구해주려다가 딱 붙들었는데 그걸 갖고 민감하게 굴면 앞으로 무서워서 누굴 구해요? 안 그러겠어요? 내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요진 씨 허리를 끌어안았다 하면 요진 씨 기분 나쁘겠어요? 내가 기껏 요진 씨 놓치지 않으려고 그냥 잡아당겼는데 어쩌다 보니 둘이 딱 붙어서 가슴이나 뭐 엉덩이 어디 뭐 중요한 데가 닿았다. 아유, 이건 넘어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진은 난처한 기색으로 웃으며 따지듯이 묻기를 구급대원도 그래서 힘들겠어요. 그런데 자꾸만 왜 하필 저를 예로 드세요? 했고 신재강은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죠 했다. 신재강이 손끝 하나 된 적 없는데
이웃집 여자에게 허리니 가슴이니 들먹였다는 사실만으로 그를 못마땅하게 여겨도 되는 건지 요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이 꺼림칙한 느낌은 신재강의 침묵으로 그대로 다시 허공에 증발했다. 그리고 요지는 어느새 인터넷 검색창에 그 용도를 아직 확신하기 어려운 초소형 녹음기를 입력하고 있었다. 들뜨지 않은 옐로와 파스텔 톤의 현대적인 건물의 복도 코너에는 조용히 오후의 햇빛이 번져가고 있었다. 남편과 딸의 동행에 뒤에서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는 그녀는 3주 후에 이곳에 들어올 새 입주자였다. 그런데 어째서 이토록 이곳은 사위의 저교가 흐르는지, 그리고 12집이나 되는데 생활 소음 같은 것이 전혀 들려오지 않는 점이 의아했다. 그때 어느 집 현관문이 여닫히는 소리가 나고 배가 불뚝 솟은 한 여자가 양손에 아들과 딸인 듯한 아이들의 손을 나눠쥐고서 마당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다. 여자는 인부를 향해 고개를 숙여 보이곤 조만간 이사를 들어올 예정인데 딸이 새집 구경을 하고 싶어 해서 먼저 와보았다며 자기소개를 했다. 인부는 6개월째라고 했다. 이제 나이 들어서 몸은 힘들지만 3번째나 되고 어느 정도 습관이 되나서 괜찮다며 다크서클이 깔린 눈가에 주름을 잡으면서 웃어 보였다. 농담이라고 한 것 같았지만 임신, 출산이 습관이라니 다소 섬뜩한 말처럼 들렸다. 여자는 2번째 유산 때 병원에서 습관성 유산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2층 복도에서 울려 퍼지는 딸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여자는 고개를 들었다. 인부가 그녀를 보고 웃으며 인사하고 옆에 있는 딸의 나이를 묻기에 6살이라고 대답하자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시율이 나이와 같네? 라고 인부는 혼잣말했다. 시율이가 누군데요? 그래서 여자는 반년 사이에 각자의 사정으로 떠나간 새 집에 대한 이야기를 인부, 새아 엄마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한참을 흥미진진하게 듣고 있던 여자는 인부에게 들어가 앉아서 얘기를 마저 나누자고 제안했고 인부는 마침 좋은 장소가 떠오른 듯 여자를 뒷마당으로 안내했다.
언뜻 보아 뒷마당이 앞마당보다 넓다고 생각하던 여자의 눈에 거대한 원목 식탁이 들어왔다.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에 등장하는 나란히 13사람이나 앉을 수 있는 식탁이 꼭 이랬을까 싶게 큼지막하고 단단해 보였다. 입주자들이 오기 전부터 이 자리에 붙박인 그대로라는 식탁은 이 주택에서 제일 오래 갈 듯 그 존재감을 드러내었다.